안녕하십니까. 시험은 잘 보셨나요? 예.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많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시험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볼 때 좀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51번 외부 효과 관련된 문제, 59번 자치경찰, 62번 중앙인사기관, 그리고 74번에 이제 도농통합 도시에 대한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문제 정도가 어려웠고, 5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7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의 요건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 약간 논란의 여지는 없는데 좀 푸실 때 조금 명쾌하지 않게 푸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한 25문항 중에서 한 대여섯 문제 정도가 약간 어렵거나 좀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80의 법칙에 따라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문제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이 해설 강의를 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좀 어색할 텐데 시간 관계상 전 지문을 다 입력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정답 위주로 입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1번, 이게 1번 문제가 되겠죠. 네. 우선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 문제지가 있으실 거고 나중에 이제 보신 분들은 출력을 해서 보시면 되겠죠. 3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거치지 않고 다시 얘기하면 가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예, 제3자에게 이익을 준다. 이게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고 이제 비용을 부담시킨다. 이게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됩니다.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모든 인간이 합리적 경제인이다. 긍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는 결국 내 돈을 들여서 상대방한테 가격 대가를 못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제3자에게 이익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3자가 말하자면 가격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합리적 경제인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하겠죠. 예. 그래서 과잉 생산이 아니라 과소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 유형으로 봤을 때는 제가 출제 유형을 10가지로 분석을 해드렸죠. 네. 그래서 과잉이 아니라 과소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종의 대칭형 출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2번 문제의 경우는 제가 하이픈이 있으면 뭐라 그랬죠? 짝짓기. 연결형이죠. 연결형. 그래서 이 문제는 비교적 평이한데요. 2번에 보시면 행정행태론의 경우는 효과성이 아니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특별히 설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난이도가 조금 낮은 문제고요. 53번의 경우가 이제 표죠. 네, 표인데 미음번에 보시면 전통적 행정, 우리가 흔히 전통적 관료제 정부의 경우가 규칙 중심이라고 한다면 NPM, 신공공관리 같은 경우는 업무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음의 경우가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표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대리평의 출제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예산제도에 보면은 LIBS 품목별 예산이죠. PBS 성과주 예산, PPBS 계획 예산, GBB 영균 예산인데 LIBS의 경우 예산의 분류, 품목별 분류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품목별로 분류하게 되면 재정 통제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고 PBS 같은 경우는 기능별 분류. 예를 들어 보면 국방비가 얼마다, 교육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경우에는 품목별 분류에 비해서 신축성이 좋죠. 특히 기능별 분류의 경우는
시민이 이해가 용이해서 시민을 위한 분류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 제시문을 보면 시민이나 의원이 예산 집행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투입, 산출을 연결시켜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이것은 기능별 분류를 바탕으로 한 성과주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개념형에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개념형. 예. 자, 55번. 박스형이죠. 예. 자, 그래서 공식적 수단인데 일단 뭐 기업번, 계층제를 통한 통제라든지 니은, 감사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미음,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 통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외부, 내부, 공식, 비공식 상당히 출제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역시 뭐 세세한 해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평이하게 아마 문제를 푸셨을 것 같고요. 56번 공직자윤리법이죠.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보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 고발에 관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법 전체의 틀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이니까 요거는 이제 법률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57번. 일단 옳은 건데요. 정답은 3번이죠. 이체.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제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을 때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과 관련된 예산을 여성가족부로 이제 옮기는 거죠. 이런 거를 이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1번, 2번 이용과 전유의 개념이 바뀌었죠. 그리고 4번, 5번 명시월과 사고의 개념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는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뭐 역시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법률형이죠. 이 규정 자체가 다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58번의 유형은 일단 짝짓기죠. 결과적으로 원칙과 예외를 짝짓는 건데 이게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어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출제자는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니까 그리고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앞으로 하실 거니까 이 예산 총계주의라는 것이 세입세출이 모두 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험행정학 교재에는 기금을 그 예외로 넣고 있어요. 근데 출제자는 결과적으로 예산 총계주의니까 그러니까 기금은 예외가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 예외 이렇게 됐다면 글쎄 뭐 약간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현재 요 상태로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문은 뭐 다 맞기 때문에 5번의 경우는 이거는 이론상으로 볼 때는 기금이 예산 총계주 원칙에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데 아마 출제자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은 제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론상으로 본다면 5번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출제자는 5번이 틀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끝나자마자 저희가 이제 서비스 하는 거기 때문에 가답안은 또 나오고 이제 확정 답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의신청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명히 5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9번 문제인데 1번 지문을 잠깐 보시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지방자치가 중단이 됐고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됐죠. 일반 행정의 경우, 그다음에 교육행정도 지방자치가 부활됐는데 자치경찰의 경우는 계속 지지부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 때문에 경찰을
자치경찰하기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1번 2006년 제주도가 특자도가 되면서 시범 도입이 됐죠.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1년 7월부터 물론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을 했다가 7월 1일부터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3번에 보시면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그러니까 시도가 되겠죠. 예.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그럼 4번이 왜 틀렸냐면 이게 고민이 많았던 거죠. 예. 시도지사의 직접적 지휘를 받으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도지사들의 경우 정당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와서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에 관해서 독립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치경찰의 경우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말하자면 지휘 감독을 받아서 사무를 수행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서 5번 국가경찰의 경우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특히 범죄 예방, 진압, 수사. 그래서 국수본이라고 해서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구분되니까 국가경찰의 경우는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만들어졌죠. 약칭 국수본. 예. 반면 2번 자치경찰의 사무로서는 생활안전, 특히 이제 교통 같은 경우가 자치경찰의 아주 대표적인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치경찰 문제가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생소해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60번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된 거죠. 승격이 됐기 때문에 출제자는 정확히 얘기하면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국가보훈부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이것도 법률형이다. 정부 조직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61번 이것도 이제 법률형이죠. 아주 비교적 잘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 위원회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가 6개가 있어요. 그 중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는 대통령 소속이고 나머지는 이제 국무총리 소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꽤 출제가 잘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크게 이제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로 보여지고요. 자, 62번. 요게 이제 조금 제가 볼 때 어렵게 좀 출제를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요. 우선 2번을 보시면 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성 여부 그리고 다수 위원들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성을 기준으로 아시다시피 4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뭐 비독립, 독립 합의형부터 시작을 해서 비독립 단독형까지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3번에 보실까요? 요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48년 정부 수립 이후 기본적으로 비독립 단독제 형태가 많았어요. 많았지만 이게 1999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중앙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는 당시 대통령 소속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통령 소속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독립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독립. 근데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독립 합의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한 10년간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심지어 뭐 전공자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는 중앙인사기관이 비독립 단독제 형태가 대부분이었지만 예외적으로 99년에 만들어진
중앙인사위원회, 그러니까 10년 동안 운영이 됐었는데 이 경우는 비독립 합의제라는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로 운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 그래서 출제를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면 중앙인사기관은 그렇다고 치고요. 예. 4번 해볼까요? 그럼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부처도 인사과가 있는 거죠. 각 부처, 예, 중앙행정기관마다. 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별도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5번, 현재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고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도 역시 비독립 단독제다. 그래서 이건 아주 예외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다음에 63번인데요. 예. 주체와 수단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이 나오죠. 뭐 교재 그대로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기업본에 보시면 공공이 권력적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이게 바로 일반 행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자, 니은본에 보시면 민간인데 권력적 방식이다. 이게 민간 위탁이 되겠죠. 예. 그다음 디귿본의 경우 공공인데 시장적 방식이니까 책임 경영, 이게 책임 운영 기관이 되겠죠. 예. 리을본의 경우가 이게 민영화거든요. 좁은 의미의 민영화인데 광의의 민영화에는 민간 위탁. 예. 그러니까 니은본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민영화. 민영화 했으니까 이게 민간 기업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재는 민영화라고 나왔고 출제자는 이것이 민영화 됐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이제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 의도로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죠, 사실은. 예. 그리고 출제 유형은 뭐 굳이 얘기하면 박스형이다.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형은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예. 자, 그다음에 제가 출제 유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극단적 표현은 틀리는 것이다. 극단적 표현. 예. 그래서 현대 조직이론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 조직이론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른바 불확실성의 시대, 급변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조직 발전을 위해서 조직의 변동, 갈등을 전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죠. 예, 전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고전적인 조직이론의 경우는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대 조직이론 같은 경우는 갈등이 바람직한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담에 비 온 뒤에 땅 굳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바람직한 거는 조장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거는 이제 억제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조직의 변동과 갈등을 전적으로 억제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형인데 극단형의 경우는 상식적 수준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65. 요것도 이제 역시 법률형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적용 여부. 따라서 1번에 보시면 경력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 적용을 받죠. 예. 그리고 2번 선거에서 취임하면 일단은 특수경력직, 정무직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번에 보시면 별정직은 특수경력직이죠. 예. 그래서 경력직에는 일반직, 특정직이 있고 특수경력직의 경우는 정무직, 별정직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5번 기술직, 연구직도 경력직이에요. 경력직 중에서도 일반직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예. 자, 66번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극단적 표현. 자, 그러면 바우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해서 소비자가 공급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기관에서만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결국은 바우처 제도는 이제 시장 경제 원리, 예. 그래서 다수의 공급 자가 결과적으로 있다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우처 제도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민간 위탁의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극단적 표현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상식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자, 이 결론은 전입인데요. 개념형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예는 이거예요. 예. 가장 좋은 예. 예. 아시다시피 법관은 사법부 소속이고 법원 소속이고요.
현직 법관이 검사로의 전입을 신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 헌재, 선관위, 행정부 사이에 이제 상호간에 소속을 달리해서 이동을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전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8.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스마트 전자정부니까 공급자 중심이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다. 제가 이제 행정학 불변의 법칙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고 또 획일적 서비스를 극대화한다.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그 행정 수요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획일적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 표현의 경우는 약간 상식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69번. 법인격 없는 행정계층에 해당하는 것 하는 문제인데, 자, 이게 뒤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있고요. 광역, 지방, 자치단체로서 시도가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구가 있다. 그러니까 시도에서 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시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고요. 자, 특자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특자시. 그 다음에 도가 있고 특자도가 있다. 그러면 시도에서의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얘기한다. 도는 물론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자치구. 그러니까 자치구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주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는 구청장이 있었을 때 자치구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광역시의 경우 95년도에 단체장까지 직선함으로써 완벽하게 지방자치가 부활됐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볼 때 완벽하게 부활됐다. 그래서 광역시에는 구가 많은데 군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진울주, 부산광역시 기장군. 근데 군이 없는 데도 있어요.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인데 군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도의 경우 시군. 그런데 시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시가 50만이 넘어가면 행정구를 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구는 전형적인 예가 뭐냐면 수원시 팔달구, 팔달구, 성남시 분당구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가 100만이 넘어가면 특례시가 됩니다. 특례시.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특자도하고 특자시하고 특자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기초를 둘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단층제다. 결론적으로. 그럼 제주시는 뭐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실은 행정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은 선거로 뽑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지사만 선거로 뽑는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단층제로서의 특징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번. 이것도 일종의 법률형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푸실 때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16조에 보면 지자체의 주소를 가진 자는 주민이 됩니다. 글쎄 제가 부산에 살지 않아서 요새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지 좀 이따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형적인 경우 어떤 경우냐면 1번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된다. 맞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학생이 하숙을 하는 거죠. 예, 하숙을. 예.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는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인근 지자체로 대학을 다닌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부세 같은 거를 줄 때 기준이 인구수거든요. 예, 근데 부산광역시가 이제 인구 유출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갖고 한때 부산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중에서 주소가 부산광역시가 아니라 인근 경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주민등록을 이전해달라고 부산광역시가 많은 홍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부산광역시 소지하고 있는 대학을 다녔다. 특히 하숙을 했다. 그러면 거기 거주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학기 중에는 뭐 부산광역시에 있고 주소는 이제 경남에 있고 예를 들어서 경남의 시군에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제도가 시행이 되면 가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시험 보실 때 조금 헷갈리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고요. 예. 자, 71번 이 연결형인데요. 아시다시피 앨리스 모형, 1모형 조직이 유기체다. 2모형의 경우는 하위 조직 연합이다. 3모형 관리정치 모형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결합이다. 따라서 의견이 동일하지 않은 거죠.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예, 개개인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료정치 모형, 즉 앨리슨 3모형의 경우는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72번 이 무의사결정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정책의제 채택 과정에서 엘리트들이 선호하는 문제는 의제로 채택을 하고 선호하지 않은 문제 기각 방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연결형인데 하이픈이니까 예. 무의사결정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73번이 이제 주민소송 법률형이죠. 예. 자, 그런데 우선은 주민소송에서 중요한 거는요 막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 청구를 먼저 하고 감사 청구를 거기에 불복했을 때 위법한 재무행위죠.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좀 어려웠죠. 사실은 요 문제가 좀 어려운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건국하고 나서 지방자치를 했다가 박정희 정부부터 전두환 정부까지 지방자치가 중단됐고 노태우 정부죠. 그래서 91년에 단체장은 임명을 했고요. 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은 직선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 단체장까지 직선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지방자치가 부활이 됐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른바 도농 통합시가 나와요. 그게 뭐냐? 3번 여수, 여천, 여천군 통합여수시, 춘천, 춘천군 통합춘천시, 천안시, 천안군, 천안시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농통합, 그러니까 도시와 군, 농촌을 통합한 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약간 이게 조금 깊숙한 문제인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뭐 또 나올 문제는 아닌데 그럼 도농복합시는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도농통합시의 경우는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거고요. 도농복합시의 경우는 군이 시로 바뀐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 요거를 중충제라고 합니다. 중충제. 시도, 광역, 시군구, 기초. 근데 이제 정치권 일부에서 이제 단층제로 가자. 결과적으로. 계층 구조를 변경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3, 4, 5번의 경우는 95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농 통합 형태 시가 나온 거고, 자, 그 이후 주로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기존의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 남제주군 주민투표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 단층제, 제주특별자치로 전환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문제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창원시. 요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이죠. 예. 그리고 청주 청원이 2014년입니다. 청주 청원. 예. 청주 청원이 2014년이니까 지문상으로 본다면 1번이 가장 최근에 통합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 4, 5번의 경우 지방자치가 형식적으로 부활이 되면서 도농 통합 형태의 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산, 창원, 진해 같은 경우는 2010년, 그리고 통합 창원시죠. 예. 청주 청원의 경우 2014년에 통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역사를 모르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근데 아직은 실천이 안 됐어요. 아직 실천이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되면, 그러니까 두세 개 정도의 시군을 통합하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단층제로 가겠다는 거죠. 단층제로. 예. 그래서 이제 시도를 없애고, 물론 이거는 정치권에서 좀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지 현행법상으로 우리가 중충제예요. 중충제인데 계층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를 낸 거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중충제로서 특자시하고 특자도의 경우 단층제다. 밑에 기초가 없다. 이걸 이제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나 빼놓고 넘어간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디를 좀 잠깐 보시냐면 70번 문제에서 보기 3번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게 왜 틀렸냐면 70번. 예. 특례시도 기초예요,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특례시로 지금 지정된 경우가 수원, 그 다음에 고양, 용인, 창원 이런 데거든요. 예, 100만이 넘어가면 특례시인데 경기도 수원시죠.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도 창원시이기 때문에 아무리 특례시라 하더라도 자치구를 줄 수는 없는 거다. 다만 10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의 기준이 5만인데 결과적으로 같이 취급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100만이 넘어갔을 때 특례시로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례시라고 해서 자치구를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50만 이상부터 행정구를 줄 수 있는 거고, 자치구의 경우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구만 자치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구청장을 선거로 뽑았을 때만 자치구에 해당한다는 걸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예. 관리과학이라고 해서 이게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그래서 이 관리라는 부분이 경영의 성격이죠. 예. 경영 조직이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과학적 분석 기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발달된 게 체제 분석이죠. 예. 시스템 전체적으로 어널리시스 분석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발달된 게 이제 정책 분석이죠. 정책 분석.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는 주로 정책 분석을 사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폴리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리과학 같은 경우는 경영학에서 계량적 분석에 주로 초점을 두면서 어떤 문제 해결의 처방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관리과학에다가 비용 편입 분석이죠. 와 비용 효과 분석을 더해서 체제 분석. 그 다음에 정책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뭘 많이 강조하냐면 3번 질적 분석, 4번 정치적 요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관리과학으로 갈수록 계량적인 양적 분석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정책 분석으로 갈수록 정치 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질적 분석을 주로 많이 한다. 그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입수해서 바로 해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PPT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정답 위주로 했다는 점은 좀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시험 보신 분이야 이제 뭐 일단 답이 궁금하시고 또 왜 그런지 궁금하셨을 거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을 하셔서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이제 많이 초점을 두시도록 하고요. 그래야만 이제 출제 유형을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2024년 행정사 행정학 개론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